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서상민입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에서 재직 중인데요. 오늘 이렇게 송공회대 HK 연구확산총괄센터에 와서 열린 인문 강좌를 진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일단 본 강좌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인문학 확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일환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저희 연구 아젠다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드릴까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소의 연구 아젠다 중에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일종의 연구 방향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잠깐 소개해 드리고, 이 연구가 갖는 의의, 그리고 이 연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강좌는 대체적으로 시진핑 시대의 외교 담론의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연구소가 주요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연구의 주요한 기제로 또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들에 대한 연구들을 저희들은 많이 해왔습니다. 또 기구와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들을 또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 대상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외교 담론과 관련된 담론 속에서의 텍스트들 간의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과 그다음에 중국 간의 외교적 언술 또는 담화와 관련된 굉장히 격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들 속에 중국 외교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담론 속에서 중국 외교의 특징과 원칙, 원리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일환으로서 그러면 시진핑 시기가 이 이전의 중국 외교와 다른 점이 무엇이었는가를 시진핑이 직접 한 언술 속에서 한번 발견해 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의식 속에는 단순한 하나의 가정이 들어있는데, 그 가정은 특정한 구조를 갖춘 권력의 발현 형태로서의 언어를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가 언어를 통해서 대체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외교 관계는 역시 실천적인 행위도 중요합니다만은 팬데믹과 같은 이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국가들의 그 외교 담론을 통한 일종의 경합, 경쟁 내지는 이 갈등 같은 상황들은 상시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언어 속에서, 그 담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탐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담론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노만 페어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식, 행위, 권력의 관계의 포괄적인 표현 형태로서의 담론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뭐 언어만을 담론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권력의 형태만을 담론으로 담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지식과 행위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담론이라고 하는 일종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싸서 분석하고 있다는 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교 담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중국의 국제 정치를 연구하고 계시는 이동률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외교 방향을 선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언술, 언어, 이런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선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선전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한 국가의 외교가 갖는 이 일종의 방향들이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다른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국가 이익들이 무엇이고 국가 이익이 정당하다 하는 것, 정당성들을 선전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외교 담론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 구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외교 담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외교라는 것들이 수많은 변수들과 복합적인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들이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 규정, 그다음에 이런 틀 지우기, 예를 들면 이 네이밍, 프레임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신의 정책 의도와 정책 방향들이 잘 설명되거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평가들, 여러 가지 비난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으로서의 가짜 뉴스에 대한 이 틀지우가 있게 되는데, 외교 담론의 한 정부의 외교 담론이라는 것은 자기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정책적인 목적과 정책 방향들을 다른 국가라든지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동률 교수께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대외 행위, 대외 실천에 대한 합리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외교적 행위가, 내 외교적 실천 자체가 어떤 국가로부터 또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았었을 때 그 비판과 비난을 외교적 담론을 통해서 방어하거나 또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논리,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외교 담론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갖는 외교 담론이 존재하는데, 이 외교 담론 속에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이 말을 통해서 또 언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와 목표와 또 어떻게 보면 영향력 같은 것들을 발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교 담론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하다. 외교를 평가함에 있어서나 외교를 파악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 담론은 뭐 여러분들이 외교 담론을 정치와 관련된 이 방향만 약간 틀어서 보시면 되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중국 외교 담론의 특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중국은 외교 담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그러면은 말이라든지 상징을 통해서 타국의 행위라든지 사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상징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게 비단 중국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의 생각과 그 다음에 타국의 영향을 일정 정도 미치기 위해서 어떤 말을 구사할 것이 또 어떤 상징을 사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국 정치 체제 입장에서 본다면은 또 중국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속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고대의 고사성어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전통적인 시를 활용한다든지 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팬다와 같은 동물들을 상징적으로 뭔가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외교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중국 외교의 사상들을 다른 나라에 간접적으로 전파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약간 산자가 틀렸습니다. 권력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종의 상징 조작, 아까 이동률 교수의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선전을 통한 상징 조작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해와 합리성을 기반으로 한 상징 조작도 있을 수 있지만
인류 운명 공동체와 같은 논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종의 일치화 기능을 통해서 일종의 그 뭐라 할까요? 네트워크 효과를 누린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로 이런 상징 조작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 조작과 관련해 최근에 서방에서는 중국의 외교의 담론이 상당히 그 날카로운 권력, 샤프 파워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라 할까요? 방어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힘든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 권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소프트 파워라든지 하드 파워와는 다른 말을 통한 권력의 확산이나 영향력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것들의 대상이 되는 그 권력의 영향력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카롭게 또 은밀하게 파고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샤프 파워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와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에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 연구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고 최근에 한국에서도 중국의 샤프 파워 내지는 뭐 다른 국가들 샤프 파워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중국 외교에서 담론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들에 대한 인식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분석들이 중국 외교 정책과 외교 행위와 연관돼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국가 지도자들 최고 권력자인 시진핑 주석은 말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의 외교 정책의 방향들을 잡아갔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기 시진핑 정권이 주장했었던 담론들, 그 다음에 언어들을 좀 분석해 보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진행됐는데 시진핑 외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자적인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미국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후진타오 시기나 장쩌민 시대와는 달리게 분명히 중국의 입장을 도전자적 입장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도전자가 해야 될 외교 행위는 뭐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미국이고 또 미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계 유일의 패권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이 초강대국을 상대하고 대응해야 되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런다면 그 모든 것들을 쌓아 안을 수 있는 담론 체계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유독 이 거대 담론에 대한 제시 또는 주장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갖느냐 하는 것은 차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일단 시진핑 시기의 외교 담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담론들이 굉장히 자주 그 다음에 시기마다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뭐 등소평 시기, 장쩌민 시기, 후진타오 시기에 대한 외교 담론들, 주요 외교 담론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화 외교론이나 독립자주 외교와 같은 것들은 등소평 시대에 주장했던 거고, 동반자 관계 외교라든지, 그다음 책임 대국이라고 하는 담론이라든지 하는 것은 장쩌민 시대 때 주로 되었던 거. 후진타오 시대 때는 화평불기, 그러니까 그다음에 평화로운 발전, 그다음에 조화세계 이런 담론들이 좀 대두됐었습니다. 최근의 시진핑 시기는 약간의 이전의 정권들과는 결을 달리한 담론들이 제기됐는데요. 여러분들 금방 눈치채시겠지만 신형 대국 관계론, 그다음에 1대1
일대일로론,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론 이외에 뭐 엄청나게 많은 거대 담론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담론들인데 하나하나가 그 대상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운명 공동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 공동체를 전체 국제사회로 잡고 있는 그런 거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구 질문은 시진핑의 연설 속에 대국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외설적 원설이 무엇인가를 좀 밝혀보고자 했고요. 특히 시진핑의 치국 리정이라고 하는 시진핑 연설문만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최고 지도자의 이 담화 내지는 연설문을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연설 당시의 내용이 마지막 연설문으로 정리돼서 하나의 단행본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절차와 많은 이 검토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국 리정은 그러니까 그 결과의 완성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정제된 언술과 언어들이 사용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시진핑의 연설문 속에서의 외교적 원설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진핑 시기의 초기에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후에 초기에 어떤 외교적 주제들을 가지고 주요하게 연설문 속에 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연구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숱하게 많은 말들 속에서 그 말의 그 밑에 숨어 있는 그리고 그 잠재되어 있는 말의 구조가 있다. 언어의 구조가 있고 그 언어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그 언어 속에 일종의 구조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그러한 토픽들을 이렇게 싹 걷어내면 실질적으로 말로 표현된 많은 화려한 언어의 미사 요구를 드러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했던 말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상의 가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뒤에 가면 토픽 모델링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그 토픽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뭔지에 대해서 해석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한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명운 공동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국말로 다시 바꾸면 운명 공동체론입니다. 그래서 운명 공동체론이 제기됐었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것들이 그렇게 현재와 같이 인류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또 인류가 하나의 뭐 팬데믹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제기됐었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18차 당대 공작 보고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같이 발전하자, 그다음에 공동 발전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 공동체론이 제기됐었는데 중국의 이제 개념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나 먼저 제기된 개념들이 계속 뭔가 덕지덕지 이렇게 붙게 되고 또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게 되고 또 새로운 포장을 하게 되고 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개념으로 만들어져 버린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운명 공동체론이 가장 큰 그런 특징을 갖는 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만 경제 발전을 통해서 잘 살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 중국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나라들의 공동 발전을 추동하고 또 이끌고 유도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경제 발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기적인 형태로 또 중국만을 생각하는 형태로 중국이 경제 교류라든지 경제 협력을 추진해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었던 겁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국제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게 되면서 점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사는 인류 모두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들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지고 또 일정 정도 책임을 분담하고 또 인류가 같은 중국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하나의 운명으로서 평화롭게 같이 공존하자고 하는 논리로까지 발전하게 됐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를 통해서 인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분리되거나 아니면 따로 이 위기들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하는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까지 발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인류 운명 공동체가 이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크게 발전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시각에서 제시됐는지 하는 것들은 초기에 시진핑의 연설문 쪽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좀 분석하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그 밑으로 뭐 왕이 부장이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이 미사 여구를 덧붙이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제시했듯이 선전하고 정당화하고 하는 합리화하는 과정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간단하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왜 중국이 인류 운명 공동체론을 제기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강대국인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 시진핑 정권의 일종의 외교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방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대응 담론들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이 강했던 측면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는 국가가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제시했었을 때 이것들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그것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국제적인 공동체론을 국제 공동체론을 가지고 이를 안아버리는 형국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인류 운명 공동체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적인으로 시작된 것보다는 상당히 방어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측면이 강하다라고 봤고 그것이 2014년, 2015년을 계기로 해서 방어적인 측면에서 공세적인 측면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런 시진핑의 언술 속에서 가능하다. 잠깐 보시면 공영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하겠다. 이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국제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국제 관계가 굉장히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국제 관계이다. 따라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의 인류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담론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 이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여러분 2012년, 2013년부터 이제 시진핑 정권이 시작하는데 한 2, 3년 후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그러면 국내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시진핑 세력들에 대한 이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잘 정리되고
일차적인 완결이 이루어졌던 시기하고 결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그 자신감을 통해서 이러한 대외적인 또 시진핑의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위상과 지위를 국제적으로 좀 표명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저는 치국 이정이라고 하는 책의 영문판을 주요 텍스트로 분석의 텍스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의 명이 The Governance of China라고 하는 명으로 붙여져 있고 2014년도에 발간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발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전 2013년 12년 말부터 시작해서 12년, 13년, 14년 초까지의 연설문들을 모아서 했었고 지금은 이 책이 3권까지 출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Governance of China가 영문판도 3권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 이 15년, 16년 연설문들을 쭉 모아서 이 연설문 속에는 국제적인 파트도 있고 국내적인 연설문도 다 총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국제적인 영역에서 했었던 연설문 15종류의 연설문들을 텍스트로 삼았다. 분석의 텍스트로 삼았다. 그리고 그 분석의 리스트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런 텍스트들입니다. 데이터 구조는 제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했었던 연설했었던 날짜가 그 다음에 B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C는 전체 텍스트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 구조 속을 그러니까 이 구조를 가지고 넷마이너라고 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이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요한 분석은 빈도 분석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픽 모델링 기법에 의한 토픽을 분류했고, 그 다음에 각 시진핑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속에서의 그러니까 단어들의 네트워크들이 뭘 의미하는지 한 3가지 정도의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토픽 모델링 이론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대체적으로 저자들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고 하는 가정에 기반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 나타난 수많은 말과 언어들 속에서 그 이면에 자리한 그리고 그게 잠재되어 있는 내용들과 변수들을 포착한다. 그것도 또 발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빈도 분석을 해보니까 뭐 앞에 차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뭐 여러분들이 다 예상했을 거고 중국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가장 많이 언급했겠죠. 두 번째가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협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계, 안보, 안전보장과 관련된, 그다음에 지역과 관련된 단어들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그 순서대로 표시되는데 마지막에서 프로그레스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차이나를 뺀 상태에서 그 순서를 잡고 그것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빈번하게 또 사용된 단어들이 아까 말했던 그 빈도에 맞게 추려졌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빈도를 통해서 이러한 만화들을 시진핑이 가장 많이 사용했고 또 중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고 또 뭐 강대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만 시진핑 초기에서는 발전이라고 하는 대단히 경제적이면서도 중립적인 그다음에 가치가 중립적인 단어들을 사용했고 또 주요한 중국 외교 정책의 방향이 커퍼레이션과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두 개의 중요한 기축, 그러니까 축을 가지고 외교 정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 토픽 네트워크인데요. 이건 대체적으로 세 가지 토픽으로 시진핑의 15개의 연설문들이 요약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냐? 시진핑 초기에 15개 연설문 속에서 주요하게 어떤 지역 또 그 지역에서의 특징을 갖는 이슈가 무엇이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그것들을 그런 말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보니까 오른쪽에서 네트워크 그림과 같은 일종의 그림들이 도출되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토픽에서는 지역적으로 EU, 유럽을 중시하는 또 EU를 대상으로 하는 연설문들이 이루어졌고, 그것들은 15개 중에 어떤 연설문은 EU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15개 연설문을 종합해 봤었을 때 그 내용들 속에 EU에 대한 언급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1번부터 5번까지 EU 이렇게 돼 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5개 연설문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분석 대상이 돼서 도출한 토픽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토픽은 CICA의 지역, 그다음 브릭스와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중국이 중시하는 아프리카 외교와 관련된 얘기, 이것들이 많이 제시됐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거의 시간이 다 돼 갑니다만, 시간을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뭐 이 속에는 이미 이게 논문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논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의 초반에 시진핑 외교 정책의 핵심은 여전히 후진타오 시기에 있어서 외교 정책들을 계승한 입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평화 발전이라든지 조화 세계라든지 하는 측면들이 후진타오 시기의 외교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초반 치공 리정 속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발전돼 왔었고 유지돼 왔었다 하고, 이후에 새로운 시진핑의 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프리카라든지 CICA와 같은 또 상하이 협력기구 등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라든지 다자주의에 대한 협력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셋째는 에이펙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러시아를 포함한 대륙을 통한 협력 관계들에 대한 아젠다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를 보시면, 이게 이제 초반에 이러한 외교 담론들, 담화들이 이후에 중국의 1대1로 정책과 연관돼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국 리정의 첫 번째 책들은 앞으로 시진핑 외교의 담론들이 등장하는 일종의 베이스를 형성하는 거고, 그 베이스 속에서 2권과 3권 속에서 점차적으로 1대1로이라든지 인류문명 공동체론과 같은 본격적인 시진핑의 외교 담론들이 형성되는, 또 구체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기반을 이 토픽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텍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시진핑의 외교와 이전의 후진타오 외교가 완전히 다른, 2013년 이후에 완전히 다른 길을 갔다. 또 시진핑은 후진타오에 비해서 훨씬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취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이 치국 리정 1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초반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다. 2013년, 14년까지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았고, 후진타오 시대의 논의와 기조들을 유지해 오다가 이후에 14년, 15년, 즉 국내 정치적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진핑의 외교 담론, 외교 방향들이 자리 잡혀갔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했고, 이 연구는 초기 13년, 14년 초기에 시진핑의 외교와 관련된 담론들을 어떻게 보면 양적 분석 방법, 계량적 수치에 의해서
검증하고자 했던 연구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첫째, 시진핑 외교 담론의 특징은 대항적 담론이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류 네트워크에서 제기한 중국 위협론, 문명 충돌론, 역사 종말론 등에 대항하기 위한 대항 담론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14년과 15년 이후에 공식 담론으로서 전환하게 되는데 그동안 후진타가 주장했던 평화 조화라고 하는 일종의 키워드에서 대국의 이미지와 담론을 주장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 외교 정책들이 형성돼 왔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 특색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1대1로라든지 또 운명 공동체라든지 하는 것은 서양의 문화 내지는 서양의 사상적 맥락 속에서 등장하는 담론의 성격이기보다는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와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과 맺었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낸 담론의 성격이 강하다. 또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농경사회라든지 가족사회 중심에서의 동양적인 특징을 갖는 담론들을 형성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후에 시진핑 외교가 주장하고 있는 친성 해용 등과 같은 이런 개념들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비서구적인 담론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려고 하는 일종의 대양 담론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 시진핑 초기 시기에 담론 네트워크의 형성의 일종의 큰 특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국 인문사회 연구소의 연구 아젠다와 관련돼서 최근에 연구가 진행됐었던 연구 결과를 조막한 성격으로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국 정치인들 그리고 중국 외교관들의 수많은 말들 속에서의 중국 외교의 흐름들을 잡아내고 그 흐름들 속에서 숨겨져 있는 목표 방향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을까, 파악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도 지금은 치국리정 1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후에 나오는 시진핑 주석의 말들, 외교와 관련된 담론들을 차례차례 하나 둘씩 밝혀 분석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는요, 중국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총괄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K 사업에 이어서 HK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구 아젠다는 중국의 지식과 지식인을 위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HK 사업에서는 지형과 네트워크라고 하는 주요한 이슈를 가지고 또 아젠다를 가지고 연구해 왔다면 현재는 기재, 공간 그리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세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지식인들이 어떻게 지식을 생산하고 있고 지식을 유통하고 있고 확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 또는 우리 한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 주요하게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연구에서는 지식 지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네트워크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망라되어 있는 연구 분야가 망라되어 있는 연구소이기 때문에 각 학문 분과들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 특성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융화하고 융합을 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만남이 또 과학기술,
등 여러 분과의 학문들이 잘 융합되고 학제 간의 연구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아젠다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주요한 이 방법론적인 이 기제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학제 간 연구에 있어서도 네트워크화, 그 다음에 지식의 연구에 있어서도 네트워크라고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잡아내서 지식 연구에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지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 제 연구에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조언을 주실 분들은 저희 연구소 내지는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성공회대 HK 지식확산센터가 주최하고 있는 열린 인문 강좌와 관련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또 재밌지 않은 주제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